여러분 안녕. 자, 이번 강은 우리 행성의 운동 법칙에 관해서 배워볼 겁니다. 지지난 강에서 우리가 행성의 어떤 궤도상의 위치 관계라든가 아니면 위상이라든가 관측에 관한 그런 걸 배웠어요. 오늘은 행성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요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시계 있죠? 시계. 요즘은 하도 전자시계가 나와가지고 시계를 못 보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던데 시계 이렇게 생겼죠. 여기 12, 여기 6, 여기 3, 이렇게 9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12시에는 시침과 분침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완전 정확하게 나란하게 있겠죠. 그럼 12시 이후에 시침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분침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근데 분침의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런데 얘네가 속도가 다르더라도 이렇게 돌다 보면 분침이 시침을 따라잡아가지고 다시 나란한 순간이 생기겠죠. 이건 어찌 보면 시침과 분침의 위치 관계가 반복되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행성도 마찬가지로 행성들의 그 위치 관계가 반복될 때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다시 만나는 주기입니다. 회합 주기라고 해요. 회합 주기.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회합 주기가 뭔지, 공전 주기가 뭔지 그 뜻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전 주기. 자, 우리 태양이 있고 태양 주변은 행성이 한 바퀴 도는 거를 공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전 주기란 말 그대로 행성이 태양 둘레를 실제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은 공전 주기를 앞으로 P라고 쓸 겁니다. 자, 그러면 내 행성의 공전 주기 P 네라고 쓸게요. 그리고 지구의 공전 주기, 지구는 좀 특별하니까 지구는 이렇게 라지 E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외행성의 공전 주기는 P 외라고 쓸게요. 자, 그런데 우리 이거 비교할 수 있죠. 자, 우리가 행성의 운동 배울 때 태양에 가까운 행성일수록 공전 속도 빠릅니다. 그러면 태양에 가까운 행성일수록 공전 주기는 어떻습니까? 짧습니다. 그래서 내 행성의 공전 주기 가장 짧습니다. 외행성이 가장 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비교할 수 있겠죠. 이런 거 한번 봐두고, 자, 그러면 회합 주기의 정의는 뭡니까? 자, 회합 주기는 일단 기호로 이렇게 라지 S를 쓸 거예요. 회합이라는 건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에서 그 다음 합이 될 때까지의 시간, 아니면 서방 최대 이각에서 다음 서방 최대 이각이 될 때까지의 시간, 이렇게 위치 관계가 반복되는 주기가 회합 주기라는 거죠. 근데 자, 우리는 공전 주기는 지구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의 입장에서 우주를 내려다보고 행성은 실제로 한 바퀴 도는데 얼만큼 걸립니까? 이렇게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지구에서 관측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 건 회합 주기예요. 왜냐? 예를 들어서 내 행성이 외합에 있다면 위상이 뭘까요? 그렇죠? 천천히 생각해보면 나오죠? 외합일 때 위상이 망이라고 했습니다. 망. 그러면 내가 어떤 내 행성, 예를 들면 금성을 관측을 해요. 오늘 금성이 망의 위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금성을 계속 관측을 합니다. 그럼 금성의 위상이 바뀌겠죠? 그러다가 관측 계속 하다가 다시 망이 될 때 그 시간 간격이 회합 주기인 거죠. 그러면 회합 주기는 이렇게 지구에서의 관측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구에서 관측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공전 주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관측을 통해 구한 회합 주기를 공전 주기와 회합 주기의 관계식에 대입해서 공전 주기를 구해요. 그러면 공전 주기와 회합 주기는 어떤 관계식을 갖고 있습니까?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그림 보면 가운데 있는 S, 요게 태양이에요. 그리고 행성의 공전 궤도가 2개 있는데 이렇게 행성을 2개 그리고 둘 중에 뭐를 지구로 할까요? 어느 것을 지구로 할까요? 맞춰보세요. 딩동댕. 요거를 지구로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릴 때 많이 하던 거예요. 이게 지구. 그러면 요거는 자연스럽게 내행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내행성의 공전 주기를 P 내행성이라고 쓰고요. 지구의 공전 주기를 E라고 쓰겠습니다. 자, 지금은 내행성의 위치가 내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순간으로부터 시간이 흘러가면 내 행성이든 지구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을 할 겁니다. 그런데 누가 더 많이 공전할까요? 태양과 가까운 내 행성이 공전 속도가 더 빠르니까 더 많이 공전을 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하루를 준다면 여러분 내 행성은 하루 동안 이만큼 공전을 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지구는 그것보단 덜 공전했겠죠. 지구는 요 정도 공전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 내 행성과 지구가 원래는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였으나 하루 후에는 요렇게 각도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행성이 하루 동안에 공전한 각도, 이걸 1번이라고 했을 때, 자, 1번은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요 각도인 거죠. 요 각도. 1번은 내 행성은 P 내행성이라는 기간 동안 360도를 돕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은 몇 도 돌까요?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행성이 하루 동안에 도는 각도는 어떻게 되냐? 360도 나누기 P 내행성만큼 도는 거죠. 됐고, 자, 그럼 지구가 하루 동안 도는 각도 요거 2번이라고 할게요. 자, 2번도 우리 같은 방법으로 구해주면 지구는 360도 나누기 2도만큼 하루 동안에 돕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하루 동안에 내행성과 지구 사이에 요만큼의 각도 차이가 생겼어요. 그 각도 차이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하루 동안 내행성이 돈 각도 P 내행성분의 360도 마이너스 하루 동안 지구가 돈 각도 2분의 360도. 이게 바로 하루 동안의 각도 차이인 거죠. 그런데 하루 동안 각도 차이가 이래요. 근데 그게 2일이 되고 3일이 되고 4일이 되고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각도 차이가 쌓여서 며칠이 지났을 때 이 각도 차이가 360도가 되나요? 각도 차이가 360도가 된다는 건 다시 원래의 위치 관계가 된다는 거죠. 처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걸리는 그 시간을 회합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360 칙칙칙 약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P 내행성 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은 S분의 1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외행성으로도 유도를 해보면 외행성의 경우는 외행성의 공전 주기가 지구보다 더 길 테니까 식이 어떻게 나오냐? 2분의 1 마이너스 P 외행성 분의 1은 S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내행성이든 외행성이든 내가 그 행성의 공전 주기를 구하고 싶다면 S라는 회합 주기는 지구에서 관측을 통해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2라는 지구의 공전 주기는 365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거 대입해주면 행성의 공전 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내행성 외행성 공식이 다르니까 그 순서를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우리는 회합 주기가 양수가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식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조금 생각 단계를 거치면 지구랑 비교했을 때 내행성은 공전 주기가 더 긴가 짧은가? 좀 생각 단계를 거쳐가지고 양수가 나오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외우라고 해요. 그냥 P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은 S분의 1이다. 그래서 내행성 외행성 나누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공식을 외우세요 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공전주기와 회합주기 공식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내가 행성들의 회합주기를 구해가지고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되게 유명한 그래프인데, 자, 지금 그래프의 가로축이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예요. 여기 0인 곳, 여기에 바로 우리 태양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로축은 회합주기인데 지금 이거는 우리 지구와 다른 행성의 회합주기를 측정하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1AU만큼 거리 떨어진 곳에 우리 지구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구와 다른 행성의 회합 주기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자, 이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지금 지구와 가까울수록 회합 주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구와 가까운 행성일수록 회합 주기가 깁니다. 그 이유는 지구랑 가까울수록 지구랑 공전 속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위치 관계가 되돌아오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지구에 가까울수록
회합 주기가 깁니다. 근데 우리가 지구에 가까운 행성이다 라고 하면 수금, 지, 화니까 금성 아니면 화성이 지구랑 가깝겠네. 근데 여러분 금성이 지구랑 더 가까울까요? 화성이 지구랑 더 가까울까요? 지금 보면 회합 주기가 더 긴 애가 지구랑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가 지구에 가장 가까운 행성은 누굽니까? 걔가 바로 화성입니다. 이런 거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자, 됐죠? 자, 이번엔 두 번째로 내가 행성들 각각의 회합 주기를 보니까 행성들의 회합 주기 중에 회합 주기가 1년보다 짧은 애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1년보다 짧은 애는 수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회합 주기가 지금 1년보다 짧은 애, 그거는 수성밖에 없습니다. 수성 회합 주기가 한 4개월 정도 되거든요.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구 바깥에 1AU보다 먼 곳에 외행성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외행성의 회합 주기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짧아져요. 그런데 얘가 무한히 짧아지는 게 아니고 1년에 가까워집니다. 무슨 말이냐? 수학 시간에 배운 점근선이랑 비슷한 거죠. 외행성의 회합 주기는 1년에 가까워지지만 1년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세 번째는 외행성은 지구에서 멀수록 회합 주기가 1년에 가까워진다. 요거 하나 봐두고 그리고 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회합 주기가 2년이 된다. 회합 주기 2년이 될 때 이런 행성이네요. 실제로 존재하진 않는 행성이죠. 근데 우리가 공식을 아니까 이론적으로 요 행성의 공전 주기를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회합 주기가 2년이 나오기 위해서는 공전 주기가 2년이어야 돼요. 이 행성의 공전 주기가. 그래서 공전 주기가 2년일 때 회합 주기가 2년이 나온다. 그런데 행성의 공전 주기는 그냥 태양에서 멀수록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요 가상의 행성을 기준으로 얘보다 거리가 가까운 애들은 공전주기 2년보다 짧을 겁니다. 얘보다 먼 애들은 공전주기 2년보다 클 겁니다.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네 번째.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게 지구에서 측정했을 때의 회합 주기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요렇게 써볼게요. 회합 주기인데 지구에서 측정한 금성의 회합 주기. 이거는 지구와 금성 사이의 위치 관계가 반복되는 주기란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성에서 측정한 지구의 회합 주기가 있다면 두 개의 값은 같다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선생님 지금 요 그래프는 지구를 기준으로 그린 거라고 했는데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을 기준으로 그린다면 이 그래프의 패턴 자체는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주 중요한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봤어요. 막상 필기를 하고 나니까 좀 빨간색으로 필기하는 건 안 좋은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색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우리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을 구하는 거예요. 공전궤도 반지름이란 건 어찌 보면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는 행성의 공전궤도가 원이 아니고 타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기 공전궤도 반지름을 구할 때는 타원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행성이 원궤도를 돈다고 가정을 하고 구해볼게요. 자, 구하는 방법을 내행성과 외행성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건데, 자, 먼저 내행성은 내행성의 최대의 각을 이용을 해요.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내행성을 관측을 했더니 이렇게 보였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남쪽 하늘이에요. 남쪽을 보면 왼쪽은 동이고 오른쪽이 서입니다. 동남서 적어주시고 이날 태양이 여기 있을 때 내행성이 이렇게 상현의 위상으로 관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행성이 태양의 왼쪽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요. 상현의 위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동방 최대 이각에 위치한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현달 모양의 내행성이 관측한다. 그때의 요 각도
각도, 이각을 측정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그 내행성의 최대 이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구에서 그 내행성의 최대 이각을 관측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각을 측정한 후에 종이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태양 그리고 지구를 여기다 그려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는 1AU라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자, 우리 이각이라 하면 태양, 지구 전체 사이 각도예요. 그리고 지금 동방 최대각이니까 태양의 왼쪽에 그리면 돼요. 그러면 왼쪽으로 아까 측정한 세타만큼 되도록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그럼 여러분, 선생님 지금 그린 이 선 어딘가에 내행성이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어디에 내행성이 있습니까? 알려면 태양에서 요 선에 이렇게 직각이 되게 수선을 내려요. 그러면 만나는 요 교점, 이게 뭡니까? 얘가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내행성이에요. 됐어요? 자, 그럼 내행성의 궤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내행성의 공정 궤도.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거다. SP다. 자, 그럼 SP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여러분 여기 직각 삼각형이 있습니다. 우리 사인 값 이용해야겠죠? SP는 어떻게 될까? SP는 1AU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각을 측정하고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내행성의 공정궤도 반지름을 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외행성의 공정궤도 반지름 구하는 방법 볼게요. 외행성의 경우 그 외행성의 공전 주기와 그리고 이 각을 이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느 날 외행성이 이렇게 관측됐다고 한번 해볼까요? 동, 남, 서 그리고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외행성이 요쯤에 있다고 해볼게요. 얘는 외행성. 그때의 이 각을 측정을 해요. 요걸 내가 세타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날의 상황을 궤도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궤도로 옮긴다면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지구의 공정 궤도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날에 지구가 궤도상에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냥 아무데나 찍으세요. 여기로 찍을게요. 여기를 E1이라고 해볼게요. 지구의 첫 번째 위치. 자, 이날 우리가 행성을 구할 때는 여러분 왼쪽 그림을 보면 지금 행성은 태양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90도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태양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그쵸? 왼쪽으로 90도 이상, 이것보다 더 크게, 요렇게. 요 각도가 뭐다? 세타 1이다. 여기까지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선상 어딘가에 그 외행성이 있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근데 이 날로부터 그 외행성의 공전 주기만큼이 지났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하나의 외행성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 외행성을 화성이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 지구는 공전 주기가 365일이란 거 알고 있어요. 자, 근데 화성의 공전 주기가 외울 필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687일이에요. 근데 687일이란 건 365일 더하기 322일이에요. 이해갔죠? 그러면 내가 지금 687일 후의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한 바퀴를 돌고 또 한 바퀴를 채 못 돌았어요. 자, 그럼 지구 보세요. 자, 지구가 첫 번째 요 위치에 있었는데 한 바퀴를 돌아요.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또 다시 한 바퀴를 채 못 돌면 대충 요 정도 위치에 지구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작도를 할 때는 뭐 정확하게 그 비를 따져가지고 지구의 위치도 그릴 수 있겠지만 지금 대략 그렸습니다. 근데 자 687일 후에 또 내가 그 외행성 화성을 관측을 했더니 이번에는 동, 남, 서 있을 때 태양이 여기 있는데 외행성이 여기서 보인 거야. 그러면 이때 이 각은 이만큼 세타 2인데 지금 태양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90도 이상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 지구에서 태양을 기준으로 여기 왼쪽, 여기 오른쪽으로 90도 이상이래. 요만큼. 요거 세타 2예요. 각도기로 정확하게 각도를 그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외행성의 공전 주기만큼 지났다고 했으면
사실 외행성이라는 애는 1번 날이나 2번 날이나 공정궤도상의 위치가 똑같거든요. 처음에 이 위치에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그 위치가 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1일 때 그은 선과 이 2일 때 그은 선, 그 두 선의 교점, 이게 바로 외행성의 위치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외행성의 공정궤도 반지름입니다. 이 SP의 길이를 우리가 요리조리 해가지고 구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선생님은 어느 날과 그리고 어느 날로부터 687일후를 생각했는데 봐봐요. 1번 날 다음 날과 그리고 그 다음 날에서 687일 후까지 생각하면 또 외행성의 우리 공정궤도상 위치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그렇게 오랫동안 반복을 하다 보면 우리가 외행성의 위치 찍다가 외행성의 공정궤도 자체를 그릴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공정궤도 반지름에 관한 이야기는 끝내고 이제 드디어 어찌 보면 이번 시간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케플러 법칙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케플러 얘기부터 해봅시다. 케플러. 우리가 지난 강에서 우주관에 변천할 때 티코 브라헤 기억나세요? 티코 브라헤. 그 코가 잘린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티코 브라헤가 관측은 되게 잘했는데 그 관측을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조금 허술했어요. 그래서 뭔가 조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던 찰나 티코 브라헤가 50대에 케플러는 30살 정도였거든요. 30살. 근데 티코 브라헤가 그때 케플러를 만나고 나서 케플러라는 애가 천문학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내 조수로 써야겠다. 케플러하고 같이 연구하자 제안을 합니다. 케플러도 좋아서 네 제가 같이 연구할게요. 동의를 해요. 그런데 둘이 막 티코 브라헤가 관측한 그 자료 해석해서 막 연구하다가 이 티코 브라헤가 그로부터 1년도 안 돼, 1년도 안 돼선가, 1년 조금 지나선가,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티코 브라헤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케플러한테, 케플러야, 내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말라.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티코 브라헤가 그동안 관측했던 관측 자료들을 다 케플러한테 넘깁니다. 그래서 케플러가 그래 내가 죽음을 헛되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그 관측 자료들을 해석해서 자기의 법칙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법칙이 총 3개가 있어요. 자, 우리는 1법칙부터 보겠습니다. 자, 케플러 1법칙 타원 궤도의 법칙입니다. 뭐냐?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공전한다. 일단 행성의 궤도가 원궤도가 아니고 납작한 타원 궤도라는 거. 그리고 태양은 그 타원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타원의 2개의 초점 중 한 곳에 태양이 있다는 거.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초록색이 행성인데요. 행성이 태양 주변을 돌면서 행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는 계속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행성과 태양이 가장 가까울 때, 요 때를 근일점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행성과 태양이 가장 멀 때, 요 때를 원일점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 타원은 반지름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 여기 짧은 축 있죠? 가장 짧은. 이 짧은 축의 절반, 요거를 우리가 짧은 반지름이라고 할 거예요. 또는 뭐 단반경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축, 긴 축의 절반, 요걸 뭐라고 할 거냐? 요걸 긴 반지름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뭐 장반경이라고도 합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용어들 본 거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행성과 태양 사이 거리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행성과 태양 사이 거리가 계속 바뀌니까 대답을 하기가 조금 곤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태양과 행성 사이의 평균 거리를 우린 이제 뭐라고 할 거냐? 그게 바로 긴 반지름이다. 공정궤도 긴 반지름. 보통 기호로 이렇게 스몰 a로 쓰거든요. 그게 바로 태양과 행성 사이 평균 거리예요. 됐죠? 그래서 이 2개가 똑같은 말이다. 알아두고, 자, 2번째는 행성의 공정궤도가 타원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심률이란 건데, 이심률은 기호로 이렇게 스몰 e로 써요. 근데 얘가 뭐냐면 타원의 납작한 정도예요. 납작한 정도. 타원이 납작할수록 이 이심률 값이 크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지금 왼쪽 그림에
이심률을 조금 키워볼게요. 이 궤도의 이심률을 키운다면 이 궤도 자체가 찌그러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지금 타원 자체도 찌그러졌지만 보이시나요? 근일점은 더 태양과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더 태양과 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심률이란 건 납작한 정도와 비례할 뿐만 아니라 또 뭐랑도 비례하느냐? 이렇게 쓸게요. 근일점과 원일점의 거리 차이에도 비례해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근일점까지의 거리, 그리고 태양에서 원일점까지의 거리, 그 거리의 차이와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이심률이 커지면 납작해지면서 근일점은 더 가까워진다, 원일점은 더 멀어진다. 자, 그리고 그냥 참고로 이 이심률의 식도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가 긴 반지름은 보통 스몰 a로 쓰고 짧은 반지름은 스몰 b, 그리고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인 초점 거리를 스몰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심률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a분의 c 혹은 a분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이건 그냥 눈으로 한번 구경을 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케플러 1법칙이고 그럼 케플러 2법칙은 뭡니까? 자, 케플러 2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에요. 일단 그림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 요거 근일점이죠? 그리고 요거 원일점입니다. 자, 우리가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을 태양과 가까울수록 공전 속도가 빠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한 행성의 궤도 안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 한 궤도 안에서도 태양이랑 가까울수록 공전을 빨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전 속도라는 건 공전 각속도일 수도 있고 공전 선속도일 수도 있어요. 각속도라면 어떤 시간분에 공전하는 각도 이렇게 되겠죠. 이 공전 속도는 태양에 가까울수록 빠르다. 그래서 근일점에서 최대고 원일점에서 최소입니다. 됐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자, 우리가 그러면 근일점에서 어떤 같은 시간 동안 공전할 때 이만큼 더 많은 각도를 공전할 거예요. 자, 근데 원일점은 또 같은 시간을 줬을 때 얘는 공전 속도 느리니까 이만큼의 각도밖에 회전을 하지 못해요. 공전을 하지 못해요. 근데 자, 우리가 태양과 행성을 잇는 이 선분이 쓸고 지나가는 이 면적 있죠. 이 면적은 거의 뭐 부채꼴의 모양이죠. 그때 우리가 근일점의 경우 회전한 각도는 크지만 여기서 부채꼴의 반지름은 짧아요. 원일점의 경우 회전한 각도는 작지만 여기서 부채꼴의 그 반지름은 길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채꼴의 면적을 계산을 해봤을 때 근일점에서나 원일점에서나 같은 시간이라면 태양과 행성을 잇는 선분이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시간분에 쓸고 지나가는 면적, 요거를 면적 속도라고 해요. 면적 속도. 면적 속도는 하나의 궤도 안에서는 일정하다. 요게 바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에요. 됐죠? 그럼 면적 속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어떤 일정한 시간분에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기도 하지만 면적 속도는 다시 말하면 이 행성의 공전 주기분의 전체 면적이죠. 이 S는 전체 궤도의 면적을 말합니다. 요거 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케플러 이 법칙 다시 읽어보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은 태양과 행성을 잇는 선분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을 쓸고 지나간다. 즉 면적 속도는 일정합니다. 자, 됐고,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이심률이 증가하면 근일점은 더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더 멀어진다고 했는데 요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근일점에서의 공전 속도와 원일점에서의 공전 속도의 차이도 더 커진다.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우리 2법칙은 끝내고요. 이제 3법칙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법칙은 조화의 법칙인데 케플러가 수학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케플러가 행성들의 공전 주기, 이 P값과 그리고 행성들의 공전궤도 긴 반지름, 이 스몰 a 값을 보고 얘네 사이에 뭔가 규칙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뭐 얘네를 더해도 보고 하나만 제곱해 보기도 하고 뭐 하나를 세제곱하고 하나는 뭐 루트를 씌워 보기도 하고 별의별 조합을 다 하다가 어느 날 이 P 공전주기를 제곱하고 그리고 A 공전궤도 긴 반지름을 세제곱했더니 얘네들이 비례한다는 관계를 발견을 합니다. 그럼 케플러가 이거 발견하고 나서 역시 우주에는 규칙이 있었구나. 행성들의 운동이 뭔가 규칙을 따르고 굉장히 조화롭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법칙을 조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지구의 경우, 지구는 여러분 P가 공전 주기가 1년이고요. 그리고 A, 공전궤도 긴 반지름이 1, AU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P를 년 단위로 하고 그리고 요 A 값을 AU 단위로 한다면 얘네들이 비례할 때 그 비례 상수가 1이 나와서 그냥 P 제곱과 A 세제곱이 같다라는 등식이 돼버려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성의 공전궤도 긴 반지름이 4AU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성의 공전 주기는 몇 년일까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P 제곱은 A 세제곱은 지금 4의 세제곱인데 이거는 8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전 주기는 8년입니다. 이런 거. 요거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산식 우리 할 수 있어야 되고 왼쪽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왼쪽 보면 가로축이 뭐냐? A의 세제곱이고요. 그리고 세로축이 P의 제곱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단위를 AU와 년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 값이 1로 일정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오른쪽 위를 향하는 1차 함수 형태가 나온 거고 그 선 위에 각각의 행성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3법칙 봤는데 선생님이 이 3법칙을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어떻게 유도를 할 거냐? 계속해서 우리는 태양 주변을 행성이 돌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태양도 공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태양이 이렇게 있고 행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 태양과 행성 사이에 공통 질량 중심이 있겠죠. 뭐 요거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해 태양도 이렇게 공전하고 행성도 이렇게 공전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공통 질량 중심이 태양의 질량이 행성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태양 내부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공전하는 건 거의 뭐 진동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가만히 있는 태양 주변은 행성이 공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둘이 서로 상호 공전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별과 행성, 뭐 태양과 행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네들의 상호 공전이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선생님이 쌍성계를 하나 그렸어요. 쌍성계. 무슨 말이냐면 별과 행성뿐만 아니라 별과 별끼리도 이렇게 서로 상호 공전하는 쌍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우고 지우고 자, 왼쪽 그림을 보면 1번 별과 2번 별이 서로 상호 공전 중입니다. 자, 상황을 파악해 볼게요. 둘 다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 중이고요. 둘은요, 공전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마주보는 위치를 유지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요 위치에서 1번이 여기로 가면 2번은 정반대편 여기에 위치한다. 1번이 여기로 가면 2번은 정반대편 여기에 위치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얘네들이 항상 이 위치를 유지하려면 한 바퀴가 도는데 걸리는 공전 주기의 값은 1번, 2번이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의 공전 주기 값은 P라고 일단 써볼게요. 그리고 지금 1번은 질량이 M1이고요. 속도 V1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자, 2번은 질량이 M2고요. 속도 V2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공통 질량 중심으로부터 1번까지 거리를 A1, 2번까지 거리를 A2라고 하는데 요 A1과 A2는 질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시소 있잖아요. 시소를 탈 때도 시소의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무거운 사람과 가벼운 사람이 시소를 탈 때 무거운 사람이 중심에 가깝게 가벼운 사람이 중심 멀게 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공통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는 더 가깝겠구나.
즉 질량의 비인 M1 대 M2는 공통 질량 중심으로부터 거리 비인 A2 대 A1 이렇게 서로가 반비례한다. 이런 관계식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는 얘네들 각각의 지금 공전하는 속력 있죠? 요거를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1번의 별이 지금 공전하는 속력 V1은요. 얘가 등속 원운동을 한다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요 1번의 별은요. 얘의 공전 궤도 그러니까 이 원의 궤도죠. 원의 둘레는 2파이 r 아닙니까? 즉 2파이 a1만큼을 p라는 시간 동안 돈다는 거예요. 다시 1번의 공전 속도는 1번의 공전 궤도 전체 그러니까 공전 궤도의 둘레 2파이 a1을 공전 주기 p로 나눈 거다. 같은 원리로 v2는 뭡니까? v2는 2파이 a2를 p로 나눈 값입니다. 이렇게 우리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지금 1번과 2번이 이렇게 쌍성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건 1번과 2번을 서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이라는 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1번이 2번 이렇게 끌어당기고요. 2번도 1번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두 힘의 크기는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방금 그린 요 초록색 화살표가 뭐다? 이게 1번과 2번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 만유인력입니다. 만유인력은 공식이 어떻게 되냐?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지금 여기서는 A죠. A의 제곱분의 만유인력 상수 G 그리고 두 물체의 질량의 곱입니다. M1, M2가 M2 이상하다. M1, M2가 되겠죠. 근데 자, 얘네가 지금 원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운동을 유지하려면 구심력이라는 힘이 필요합니다. 구심력은 원운동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인데요. 어떤 물질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중심 방향의 힘이 남아서 그게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바람 배울 때 경도풍에서도 이미 나왔던 거죠. 그럼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1번과 2번 사이의 만유인력, 이 초록색 화살표가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럼 만유인력과 구심력의 크기가 같다는 거죠. 근데 우린 구심력을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그려볼게요. 어떤 물질이 원운동을 합니다. 그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요. 이 물질의 질량 M이라고 하고요. 이 물체가 지금 원운동하는 속도를 V라고 했을 때 여기서 구심력은 R분의 MV 제곱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1번에 관해서 지금 1번의 만유인력은 A제곱분의 G, M1, M2인데 요게 1번의 구심력과 같다. 1번의 구심력은 A1분의 M1, V1의 제곱이다. 됐어요? 자, 요거 지우고. 이것도 지울게요. 그러면 우리가 요식을 조금 바꾸면 앞서 V1이 P분의 2파이 A1이라고 했죠. 그걸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A1분의 M1 하고 P제곱분의 4파이 제곱 A1의 제곱이 되겠죠. 됐어요? A1 지워지죠. 그리고 내가 양변에서 좌변과 우변에서 M1도 지울 수 있어요. 그럼 식이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A제곱분의 GM2는 P제곱분의 4파이 제곱 A1 이렇게 정리가 됐죠. 2번에 대해서도 똑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만유인력 A제곱분의 GM1, M2는 2번의 구심력 A2분의 M2, V2의 제곱과 같습니다. 우리는 V2에 P분의 2파이 A2를 대입하고 싶어요. 대입하면 A2분의 M2 곱하기 P제곱분의 4파이 제곱 A2의 제곱이에요. A2 지워지고요. 좌변과 우변에서 지금 M2 지워집니다. 됐어요. 그러면 내가 1번식과 2번식을 더하는 거예요. 1번과 2번을 더하면 이렇게 되죠. A제곱분의 G, M1 더하기 M2는 자 우변도 더하면 우변은
P 제곱분의 4파이 제곱 A1 더하기 A2 이렇게 됩니다. 자, 요식 좀 정리하기 위해서 위에 지울게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A1 더하기 A2는 A죠. 자, 우리가 요거를 좀 정리한다면 좌변에 있는 A제곱 우변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P제곱분의 A 세제곱이 될 거예요. 는 4파이 제곱분의 G M1 더하기 M2가 되겠죠. 그러면 나는 어떤 쌍성계에서 공전주기 P의 값과 또 물체, 그러니까 두 천체 사이 거리인 A 값을 안다면 걔네들의 질량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우리가 요거 우리 태양계에 적용을 시킨다면 P의 단위 연으로 하고 스몰 a의 단위 AU로 한다면 P제곱분의 A 세제곱이 1이 나오겠죠. 그리고 태양계라면 태양과 행성의 질량 합에서 행성의 질량은 태양에 비해 아주 작기 때문에 이 질량합 자체를 그냥 우리가 태양의 질량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태양의 질량을 이렇게 쓰거든요. 라지 m에다가 태양을 나타내는 기호가 이렇게 눈알 같은 기호예요. 그럼 이 값은 G분의 4파이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G분의 4파이 제곱 값이 태양 질량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태양계가 아닌 쌍성계에서도 질량을 태양 질량 단위로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요 비례식을 아니까 공통 질량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안다면 질량 합뿐만 아니라 각각의 질량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너무 이제 수식이 많이 나오니까 어려운 거 머리 아파 이럴 수도 있는데 잘 듣고 파악을 해두면 우리가 케플러 3법칙이 어렵게 나온다면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배웠던 이 케플러 법칙은 방금 봤던 이런 쌍성계, 별이라든가 아니면 뭐 행성 뿐만 아니라 태양계에서 뭐 은하 아니면 위성, 해성 이런 거에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 이렇게 있으면 지구에서 인공적으로 위성 쏘아 올려가지고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그런 위성들 있죠. 그런 인공위성도 케플러 법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말고 우리가 우주 탐사하기 위해서 우주 탐사선 쏘아 보낼 때 있잖아요. 이 우주 탐사선 연료를 최소화해야겠죠. 연료가 비싸니까. 그래서 그 연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주 탐사선의 그 궤도를 결정할 때도 우리가 케플러 법칙을 고려해가지고 그 궤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들도 종종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주 공간상에서 케플러 법칙은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